치료받은 치료받지 않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예후. 필자는 앞장 자기애성 성격의 정신분석 치료에서 예후 요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요인을 간단히 열거하고 필자의 이전 고려사항을 수정하고 추가할 것이다. 장애의 2차적 이득은 자기애적 저항에 해결해 주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차적 이득의 예로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기애성 성격구조 내담자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자기애적 만족을 제공하는 생활 환경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정신분석 훈련을 받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수련기 분석가의 경우와 같이 분석치료 자체에서 2차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몇몇 사례에서 재능 있는 내담자의 초기 성인기에 통상적이지 않은 생활 만족이 일반적으로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가? 중기 및 후기 성인기에는 정신분석이 그들 중 일부에게서 좀 더 나은 예우를 보일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될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은 치료에 오기도 하고 치료에 오지 않기도 하죠. 어쩌면 치료에 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는가 하는 것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이분들을 치료로 모셨을 때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힘들어서 이분들이 치료를 전혀 안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이해한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큰 위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한다면 이분들을 내가 힘들어도 치료해야 되겠다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치료에 오시기 어렵고 오시더라도 굉장히 이분들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분들 장기적으로 돕기 어려운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돕지 않았을 때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우선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할수록 이분들을 돕고 싶은 생각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분들 보기에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돕겠다고 나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도울 마음들이 별로 안 생기나요? 분석가들이. 저렇게 잘난 분들 내가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전혀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이분들을 치료했을 때의 예우와 치료받지 않았을 때의 예우를 같이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생각이 돼요. 또 다른 주요 예후 요인은 부정적 치료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인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시기심을 둘러싼 갈등, 특히 심각하고 억압되었거나 혹은 해리된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부정적 치료 반응은 초자아 요인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가학적이긴 하지만 통합된 초자아를 가진 우울 피학적 내담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기애적 관심을 초월하는 가치에 실제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알 수 있는 초자아 기능이 좋은 사례는 좋은 예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된 반사회적 특성, 예우가 매우 좋지 않음은 없더라도 미묘하게 조종하는 반사회적 행동 유형을 보이는 사례와는 대조를 이룬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성실성은 자기애성 성격의 분석에서 좋은 예우의 지표가 된다. 승화 통로의 좋은 발달이 자기애적 요구를 초월하는 가치체계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내담자의 승화 잠재력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언급된 예후 요인의 분명한 중요성과 비교해 우울과 애도를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 우세한 전이가 편집적 분노로 나타나거나 죄책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 좀 멈추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이분들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을 도울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분들은 어떠면
이런 자기애적 성격, 우리는 장애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느껴요. 그 장애가 아니고 자산으로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성격으로부터 받는 2차적인 이득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일반적인 적응 능력과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분 이분들이 이런 자기애적 만족을 충분히 주는 환경 속에서 이분들은 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죠. 치료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죠.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일반적인 세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물질적이거나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정서적으로는 자기적인 성격 장애로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높다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적 만족이 계속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이분들이 치료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적인 이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정신분석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자기적인 환자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정신분석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자기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자기의 본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자기적 성격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거 치료를 받지 않는 쪽이 저항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정신분석가로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서적인 취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드러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어쩌면 그걸 묻어버리고 정신분석가가 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똑똑한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고 분석에서도 그냥 피상적인 분석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임상가들을 위한 상담이나 정신분석이나 하는데 한계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어널리시스라는 게 굉장히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객적인 부분을 계속 추구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정신분석가가 되겠다는 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객적인 욕구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서 얻을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객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쪽으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객적인 어떤 성격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과 함께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예후를 측정하는데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이분들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예후 쪽에서 내담자가 얼마나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점검할 어떤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하는 얘기 중에 초자 기능이 이 초자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자는 초자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혹한 초자를 아니고 도덕적인 초자 기능, 도덕적인 초자 기능이 살아있으면 치료의 예후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게 여기 숨겨져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대상관계 이론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여요.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그러니까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도 초자가 있다고 하는 건 보통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초자가 아니고 초자가 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는 부분 대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 통합된 대상이 아니고 그런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면 통합된 대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기서 초자아 전조는 굉장히 가혹한 초자아 전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세계 속에서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의 부분 대상들 속에서는 굉장히 퍼스큐터리한 것, 굉장히 박해적인 어떤 부분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테라퓨틱 리액션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치료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울 피약적 내담자의 경우에는 통합된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교과서 얘기로는 가학적이긴 하지만 통합된 초자아를 가진 우울 피약적 내담자에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통합된 대상 혹은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보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초자아 개념을 어떤 분은 도덕적인 초자아를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프리미티브한 초자아, 프리미티브 슈퍼이고라는 개념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혹한 초자아까지도 초자아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쓰는 도덕성을 의미하는 초자아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예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격 통합이 돼 있기 때문이죠. 슈퍼이고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분하고 발달되지 않은 분들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성실성이 있는가도 굉장히 예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성실한 분들과 성실하지 않은 분들 이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번역이 하나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언급한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지금까지 언급된 예우 요인의 분명한 중요성과 비교하여 우울과 애도를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 우세한 전이가 편집적 분노로 나타나거나 죄책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세한 전이가 있는데 그것이 편집적 분노로 나타나거나 죄책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마치 병렬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편집적 분노보다는 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편집적 분노 현상이 아니고 죄의식이 우세한 전이일 때, 이럴 때는 어쩌면 전 예우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predominance of transference potential for guilt versus a potential for paranoid rage. 이게 원문인데, 그러니까 paranoid rage라는 얘기는 편집적 분노로 드러나는 것하고 비교가 돼 있어요. 전이 가능성인데 이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죄책감으로 드러나는 전이 가능성. 그 전이가 죄책감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발달한 상태죠. 그렇지만 편집적 분노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직 발달이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우울과 애도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수한 전이가 편집 분노로 나타나거나가 아니라 편집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in contrast to the outstanding importance of the prognostic factors mentioned so far, tolerance of depression and mourning. 첫 번째에 나오는 얘기가
우울과 애도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진단 예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and the predominance of transfer potential for guilt versus potential for paranoid rage are of somewhat less overriding importance. 앞에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거기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울과 애도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일반적인 전이가 어떤 패러노이드 레이즈, 편집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전이 가능성, 이것이 예우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transference potential for guilt하고 versus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은 BS라고 하는 versus potential for paranoid rage. 그래서 이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이 부분을 마치 병렬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 버린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영어 표현이 쉽지는 않네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가면 그 말 같은데 사실은 정교하게 좀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우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자아 취약성의 비특징적 증상인데 여기에는 충동 통제력과 불안 내성의 결여, 내담자가 분명한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지 않을 경우 1차 과정 사고로까지 퇴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어떤 내담자에 대한 엄격한 정신분석 접근은 일반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분명한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애적 내담자의 경우 정신분석에 의해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접근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나눌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얘기도 예우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아 취약성의 비특정적인 증상, 여기서 충동 통제력과 불안 내성의 결여, 그리고 1차 과정 사고의 퇴행 가능성, 이런 얘기는 자아가 취약한 경우에는 너무 자아가 취약하면 치료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의 예우 중에 하나지만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예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자아 취약성 요인들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이게 보더라인 페이션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개성 성격 장애자는 모두가 보더라인 환자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개성 성격 장애라고 할 때 자개성 성격 장애가 폭넓은 개념이니까 이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도 있지만 뉴라틱한 수준, 즉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이카틱한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이분들이 심리적인 발달 수준이라고 할까? 병리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한 분들은 보통 보더라인 레벨이니까 이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가장 어떤 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자개성 성격 장애지만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과 보더라인 레벨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발달한 부분들, 보더라인 레벨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려운데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직접 하기는 어렵다. 수정된 정신분석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개성 성격 장애이지만 이분들의 어떤 장애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 레벨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 이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분의 발달 수준이나 혹은 다른 쪽에서 본다면 장애의 수준이 어떤 레벨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임상적인 예후가 달라지는 거죠. 예후를 추정하기가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진 정신분석 훈련을 지원한 사람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분명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을 잘하고 높은 지능과 특정한 재능을 보이고 때로 매우 유망해 보이기까지 하는 잘 적응하는 자기애성 성격의 사례에서 대두될 것이다. 어떤 수용기 분석가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경우를 회고적으로 살펴보면 예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대상관계의 질과 가치체계 및 초자아 기능의 통합성과 깊이이다. 필자는 대상관계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즉, 내담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를 가리키기보다는 그가 타인과 맺는 내적 관계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오역이에요. 그 말은 삭제하고 보셔야 돼요. 원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강 목사님 307쪽의 하단 부분이에요. It needs to be stressed again that I use the concept of quality of objective relations to refer more to the quality of internalized object relations, i.e. the depth of the patient's inter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rather than to the extent to which he is involved in social interactions. 그래서 대상관계의 질이라는 얘기를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상관계의 질은 internalized object relations,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라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내담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를 가리키기보다 그가 타인과 맺는 내적 관계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원문들 아까 얘기가 to refer more to the quality of the internalized object relation이래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보다 라는 의미에서 내적 대상관계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을 자기는 더 그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을 더 내가 지칭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분은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을 얘기할 때 대상관계의 질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현실적인 대상관계,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면화된 대상관계의 질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 마치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질보다 더 높은 어떤 게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명료화는 코앗의 연구를 논의할 때 특히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앗은 대상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장에서 언급된 그런 의미보다는 이 용어의 행동적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앗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나르시시즘의 반대는 대상관계가 아니라 대상사랑이다. 사회적 영역의 관철자라는 의미에서 개인의 풍부한 대상관계는 그의 자기적인 대상세계의 경험을 감출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표면적 고립과 외로움은 현재의 풍부한 대상 투여의 배경일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대상관계를 맺는 것은 1차적으로 대상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며 고통스러운 자기애적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다. 필자 생각으로는 나르시시즘과 대상관계는 나란히 진행되며 그것들의 깊이는 리비도 투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이 장에서 계속 강조해왔듯이
공격적 투여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실제적 목적을 위해 깊이 있는 대상관계는 잘 사랑하는 능력과 잘 미워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랑과 미움의 다양한 조합과 동일 대상 및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들 감정의 완화된 혼합 상태를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정상적 나르시시즘뿐만 아니라 정상적 대상관계 역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통합적 개념화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자기애적 내담자에게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지루함과 비관여, 타인에 대한 책임 및 자신에 대한 죄책감의 결여와는 매우 상반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서적 깊이와 책임의 부족은 더 나은 사회적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조직과 관련 조직에서는 책임을 맡지 않음으로써 생존할 수 있고 정상까지 접근할 수 있다. 코웃의 이론 속에서는 나르시시즘의 반대말을 대상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의 반대말을 오브젝트 러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상 사랑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떤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컴버그는 내적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리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의 반대말을 컴버그는 대상관계, 오브젝트 리레이션으로 보고 있는데 코웃은 오브젝트 러브라고 보고 있는 것을 실제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어떤 대상에게 끌리고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 그게 리비도를 투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겉으로 보면은 대상 사랑하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방어적인 것이다. 디펜시브한 것이지 실제 대상 관계가 아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부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자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객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많은 대상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대상 관계, 이제 대인 관계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 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대상 관계라는 용어를 좀 한정해서 쓰고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대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많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나르시시틱한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나르시시즘과 대상사랑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부한 대인관계가 나르시시즘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컴버그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서는. 임상적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대중 속에서 사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분들 SNS 계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인터널한 대상 관계 속에서는 이분은 내적 대상 관계가 풍요로운 게 아니고 어쩌면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웃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관계라고 할 때 리비도만 대상관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어그레션까지 포함해야만 대상관계가 다 커버된다는 얘기. 그래서 헤이트 앤드 러브가 함께 있는 이런 풍요로운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상관계는. 그래서 컴버그는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크라인의 어떤 이론들을 많이 가져온 부분이죠. 여기서 어그레션 이론, 어쩌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죽음 본능 이론이나 공격 본능 이론, 공격 역동의 이론들이 이 속에 상당히 들어와 있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는 컴버그가 계속해서 리비도의 영향을 받은 어떤 부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자기상,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의 표상 자체도 어그레션의 영향을 받은 자기 표상과 리비도의 영향을 받은 자기 표상이 이게
서로 다른 표상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상상도 어그레시브한 드라이브, 어그레션의 영향 하에서 생겨나는 대상상과 리비도의 영향 하에서 생겨나는 대상상, 이런 것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었죠. 그래서 분열된 차기상과 분열된 대상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컴버그가 얘기하는 대상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관계, 러브 리레이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그레시브한 부분, 러브와 헤이트리드가 함께 교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관계,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대상관계를 여기서 나르시시즘과 구별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그런 대상관계의 사이킥 에너지 자체가 하나는 공격성이고 하나는 리비도에서 온다고 한다면 이 사이킥 에너지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쭉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적 대상관계가 풍요롭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계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적 대상관계 입장에서는 전혀 그쪽에 어태치먼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표면상 일어나는 거고, 이제 나르시시즘 속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 대상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러한 내적 대상관계는 황폐하고 이분은 계속 나르시시즘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납득이 되는지 우리 조금 나누고 가죠. 교수님, 저는 그 대인관계, 대상관계 이 표현이 오늘 좀 새롭게 들리거든요. 현실에서의 표면적인 대인관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용어가. 근데 저는 그 대상관계를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대상관계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관계도 외적, 내적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내적인 거에 가까운 게 대상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학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문헌에 따라 다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처음 대상관계 이론 공부하면서 얘가 마음속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쓰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대상관계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죠. 어떤 사이킥 에너지가 대상이나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에 이게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나는 경우, 이걸 대상관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의 대상 표상, 내면적인 대상 표상의 리비도나 어그레션이 갈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현실 대상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외부 현실의 용어가 그래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일단 나눠보자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개념의 혼란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밖에 현실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일단 이름 붙여고, 사실은 대인관계 이론 속에서 대상관계 이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이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대상관계가 분리해서 대인관계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또 대상관계, 내적 대상관계가 밖에 있는 대상을 전혀 무시하고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함께 일어나서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이나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 그것을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연역일 뿐이지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소화해내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그 용어에 매이지 않고 실제 이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우선 여기서 코우신 봤을 때는 마치 대상사랑이라고 하는 쪽에서 현실 대상에 대한 관계를 더 그래서 아브젝트 러브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컴버그가 볼 때는 내적 대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내적 대상 관계, 그 중에 단순한 거기에 리비도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그레션하고 관계에서도 이 복합적인 대상 관계를 그래서
그것이 러브라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리비도와 어그레션이 같이 얽혀 있는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컴버그의 주장은 스파틴스, 현대적 신분석의 스파틴스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 신분석에서는 많은 경우에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의 이슈는 공격성의 이슈라고 보는 거죠. 정신분열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공격성을 감당을 못하고 모든 공격성이 자기 안에 지금 담겨 있어서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공격성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코웃의 얘기가 아브젝트 러브라는 이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편에서는 이분의 임상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분이 어그레션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선 개념상 이런 어그레션이나 파괴적인 역동들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하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컴버그가 코웃의 취약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동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책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감질만 나게 하는 대상이 그 사람 있잖아요. 감질만 나게 한다는 전에 표현도 있었는데. tantalizing object죠. 예,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자기한테 쾌를 주는가 불쾌를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불쾌와 쾌를 또 두루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는 공격의 대상으로 딱 바꿔버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통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딱 분리돼서 나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눈밖에 나거나 만족을 못 시키면은 갑자기 경계선 장애처럼 이렇게 경멸하는 태도가 나와버리고. 바로 그 분열 대상 자체의 분열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페어벤이 얘기했던 배드 오브젝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혹하는 대상, 유혹하는 대상이 때문에 감질나게 하는 대상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거절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시켜줄 것 같으면서 결국은 거절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눠서 어떤 유혹하는 대상, 또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 이 두 개의 개념으로 페어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어떤 배드 오브젝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오브젝트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통합적인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좋은 대상을 이제부터는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대상은 왜 필요하냐? 그 좋은 대상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는데 서플라이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상이 필요한 건데 이때의 대상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한 관계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온전한 통합된 대상이 아니고 분열된 대상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상적인 대상은 무조건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상인 거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은 대상은 나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 만족시키다가 마지막에 한번 만족을 못 시키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의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분들을 만족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만족을 그래피테이션 가지고는 치료를 못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보더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은 코어적인 공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그레션을 다뤄주지 않고 어떤 이 사랑의 대상 어떤 면에서 무조건
좋은 대상 노릇을 해가지고는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대요. 어떤 코어적인 어떤 이러한 돌봄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전이를 일어나기 위해서 치료 동력으로 이끄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그게 자객적인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까지를 코웃이 자기 오리지널 치료 대상으로 봤었던 거죠. 그런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은 레벨에 있는 분들은 코웃 원래 이론에 의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기법으로 도울 수 없다고 봤어요. 정신분석 기법으로 안 된다고 봤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프리헤드퍼라는 레벨의 환자들은 이 어그레션 부분을 충분하게 다루어 주지 않고는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웃의 이론은 아직 어그레션을 충분히 다루는 기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증인 자기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까지는 상당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적인 어그레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한 프리헤드폰 환자를 충분하게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게 어려운 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그레션을 갖다가 감추어 놓거든요. 그렇죠. 감춰 놓고 있으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그레션 부분이 뭐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 간에 딱 건드려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그걸 건들면은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디선가 그 비난하는 소리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고는 또 그거를 저하고 상관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뭐 관계를 딱 절단시켜 놓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마지막에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너랑 관계는 끝났다.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어그레션이라는 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다루어진다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한 분들은 초기에 전이가 보통 우리가 뉴라틱한 레벨의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먼저 일어나요. 긍정적인 전이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프로이드도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프로이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공격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사람은 정신분석을 치료 못한다고 처음부터 선언한 이유가 프로이드가 이런 레벨의 환자들이 굉장히 컴포터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론은 이런 공격성이 많은 분들을 치료하는 기법이 아니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이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전이가 부정적인 전이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자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전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잘해주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지금 공격성을 표현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잘해주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공격성을 오히려 표출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공격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게 직접 나를 공격하기보다는 오늘 어떠면 상담실이 오늘 이렇게 더운지 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것부터 뭐가 오는 과정에서 뭐가 어지러워서 내가 여기 이 동네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달지 여러 것으로 불편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 불편한 게 사실은 상담자에게 대한 지금 불만이 지금 쌓여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공감해주고 더 좋은 얘기 더 내가 나이스한 치료자라고 계속 가버리니까 이분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그런데도 너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상담자들이 초기에 무의식적인 공격성을 우리가 느끼죠. 느끼는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어떤 면에서 이분들에게 더 잘 함으로써 이분들 이들이 공격성이 표출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과정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로 화를 낼 수 없을 만큼 내가 나이스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내 무의식적인 노력에 애를 쓰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워킹 안 한다는 얘기. 이분들이 견디다가 못 견디 그러면 이제 거의 터져버리는데 그러면 치료 파괴적인 저항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이게 훈련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어떤 것이 나올 때 그 부정적인 어그레시브한 정서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처음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쌓이기 전에 그때 발견될 때마다 그때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은 그게 오히려 사고를 방지하고 이분이 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죠. 자기의 공격성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어떤 데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야단치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그런 정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치료자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함을 편하게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어그레션이 충분하게 표출돼야 그 뒤에 사랑의 정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이트리드가 충분하게 표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러빙 이모션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어떤 스파르타니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성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사랑의 정서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적으로 같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의 정서를 기대하고 우리가 잘 하다 보면 나중에 공격성도 좀 다뤄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순서가 안 된다는 얘기. 처음부터 공격성 중심으로 이분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격성에 대한 이해는 어떤 스파르타니스의 이해와 컴버그 이해가 맞닿아 있다고 보여요. 컴버그도 이 공격성 이론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원래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칠레에서 그 남미 쪽의 정신분석이 대부분 영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면접을 하면 아무도 채용을 안 해주니까 이분이 자아심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닝거 메모리얼 하스피털.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정신 치료 연구소로 들어가서 그 속에 둥지를 틀면서 그분이 이론적으로는 자아심리학의 어떤 큰 틀을 본인이 채용하면서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을 그 속에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컴버그의 미국에서의 성공했던 방법은 트로이의 목마였다고 얘기를 해요. 트로이의 목마처럼 먼저 그 속에 일단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기여를 했어요. 이고 사이칼라지의 개념을 소화해내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실질적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어떤 대상관계하고 자아심리학을 융합해내는 이론을 하고 있는데 어그레션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한 게 멜라니 클라인이기 때문에 그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을 소화하면서 이분이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아브젝트 러브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적 대상관계, 그 내적 대상관계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뿐만이 아니고 어그레시브 드라이브와 관련되는 그 사랑의 정서와 미움의 정서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내는 이 작업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운 놈을 떡을 한 번만 주면 괜찮은데 계속 떡 주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이 치료 세팅에서 환자가 간파해야 돼요. 아, 이 선생님한테는 이런 얘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세팅 안으로 환자가 들어올 수 있게 치료 환경을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에 굉장히 초기에는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파운데이션이죠. 그 치료 세팅이 성립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불편한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내담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원하는 걸 얘기하도록 하는 세팅이 가면 안 된다는. 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서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그 서열이 더 위에 있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뭔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나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나이 가지고 서열을 하고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상담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나이가 어리지만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자꾸 해야지 뭔가 될 것처럼 그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직급으로 사회적 직급이 낮으면은 상담자로 가면은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나를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 저항이 막 말도 못하게 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뭘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상담자나 이게 교회에서 뭐 목사 같은 경우에도 서열 정리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질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계속 뭐냐면은 전이 역전이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요. 그래요. 많은 관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알게 모르게 힘자랑이 생기고 나이 자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많죠. 네. 많죠. 네. 그래서 치료 세팅이 된다는 자체가 관계 자체가 수평 관계가 잘 어떻게 꾸려져 나가는 관계 이게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이제 친구처럼 내지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편해지는데 자꾸 서열을 세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뭐 가계도를 그리시는 분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뭐 기술을 하지만은 내면 속에서는 내가 당신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는 걸 자꾸 보여주면서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하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불편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를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치료자가 어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치료자의 어떤 정서 상태, 내면 상태가 이 치료에서는 정말 일차적인 도구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사실. 이은숙님처럼 치료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선명해지죠. 결국은 현대적인 분석에서 우리 치료는 인격에 의한 치료라 캐릭터 가장이요. 아주 매우요. 네. 인격에 의한 치료인데 기법만 가지고는 치료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인테그리티라고 할까 인격의 통합성, 인격 전체가 치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인격 자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자기의 인격의 통합성 문제인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결국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는 분을 돕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결함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각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 겸손함이 중요하죠. 내가 이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평등한 관계가 처음부터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난 그래도 치료를 벌써 10년, 15년 해와서 당신 상담에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내가 알 수 있어. 라는 내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담자를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 오래 해봐서 당신 보니까 당신 어떤 사람인지 대강 다 알으라고 하는 어떤 아집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미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는 증거죠. 참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동료가 피어 아까 저 프로페셔널 피어라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그거 알게 모르게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거기에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유능하고 싶은 그 욕구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막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어그레시브한 에너지들이 막 발산돼 버리고.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피어 수법이전이나 케이스 세미나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이 자기에게 코멘트를 주는 사람들의 코멘트를 못 견디는 일들이 가끔 나와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공동 슈퍼비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룹 슈퍼비전을 하는 경우에도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슈퍼비전에 참여하는 각자 분들의 정서가 어떻게 서로 흐르고 있는 것까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슈퍼비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서로 앙금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건설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의견들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한다고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태스크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가 어느 사회에서나 똑같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스크가 중요해도 거기에 관계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태스크 추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떤 나르시시즘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평가절하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뭐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되는데 맞아. 이제 같은 레벨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을 벌이면 참 그 막 화가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 시기와 질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투박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쉽게 잘 간지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포장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을 때가 두고두고 화가 나죠. 왜냐면은 그렇죠. 자기는 딴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하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 뒤에 이런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가 딱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보면은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두고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편애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강 목사님이 경지에 이르셨어요. 동심까지를 느끼시니. 하여튼 뭐 그런 딱 볼 때 이제 그런 역동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예, 그냥 제 자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쭉 가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데 힘든 거는 뭐냐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요. 예. 조직이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겉으로 볼 때 무능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러한 평가들을 견뎌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아는 사람은 견뎌낼 힘도 사실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학원님들 목소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얘기 들으면서 또 저도 좀 비슷한 일들 겪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도 잠깐 나누시겠어요? 네, 실전 경험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잘 사례적인 얘기 못하겠는데, 어떤 좀 뭡니까 이제 문화적인 확률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해서 작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발제하신 이윤수 선생님 오늘 발제하신 소감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사실 많이 듣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은 갖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일상에서 또는 환자로서 대면해야 될 때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항상 역부족이고 늘 뭐라 그럴까 무력감을 느낀다 그럴까 예,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에너지도 얻고 또 알고 있던 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첫날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